문중시제 겸 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개가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어떻게 묘 속에서 유언장이 나와? 내 재산의 80%는 막내딸 박은정에게 준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분동추리가. 이 아니야. 하지만 마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추리가 유언장 묻는 걸 내가 직접 봤어. 은정이만 나를 진심으로 돌봐줬다. 다른 놈들은 돈 얘기만 했다. 그리고 24억을 받은 효녀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전부 다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 황구가 판 건 땅속의 종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외곽 봉화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 산자락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선산에는 작년 가을 세상을 떠난 박동추롱의 묘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향년 88세,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박옹이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고 박동출 지묘라는 글자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변으로는 잘 관리된 다른 조상들의 묘들이 정갈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었거든요. 오늘은 박옹의 시제를 모시는 날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온 가족이 모이는 이날만큼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만 사실 이 가족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골마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달, 그동안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딸 은정이 왔습니다. 막내딸 박은정이 일찍 도착해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49살의 은정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효심이 깊었던 은정은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을 온전히 돌봤던 사람이었죠. 제사상에는 박옹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북어포와 나물, 그리고 손수 빚은 송편까지. 은정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올해도 오셨네요. 은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장남 박기섭이 부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59살의 기섭은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몇 년 전 은퇴한 후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아버지 제사인데. 기섭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제사상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섭의 시선은 계속 은정을 향해 있었어요. 곧이어 차남 박기문도 승용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56살의 기문은 지방사립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지만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면서도 속마음은 누구보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아, 혼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겠다. 기문이 건네는 인사말에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정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은정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기문은 묘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묘 관리도 잘 되어 있네. 혹시 비용이 많이 들었나? 아니에요. 제가 틈틈이 와서 정리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녀 박선아가 택시에서 내려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62살의 선아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감정적이고 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통통한 체격에 언제나 검은색 옷을 즐겨 입었던 선아는 이날도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서 어떡해. 선아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절을 올리자
다른 형제들도 덩달아 엄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동추롱은 생전에 부동산만 8채, 현금 자산만 30억을 남긴 농촌의 숨은 부자였거든요.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땅을 사 모으고 농사도 잘 지어 꾸준히 돈을 불렸던 겁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막내딸 은정만을 곁에 두고 다른 자식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 없이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가 참 속을 모르겠어. 기섭이 중얼거리자 김훈이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형님, 목소리 좀 낮춰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나누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어떻게 될까? 은정아,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뭔가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었니? 김훈이 제사상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은정은 잠시 멈춤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고맙다고만 하셨죠. 정말 유언장 같은 것도 안 남기시고? 기섭이 좀 더 직설적으로 묻자 선아가 날카롭게 핀잔을 줬어요. 아이고, 동생아. 아버지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한우? 하지만 선아 역시 속으로는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정이 유언장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묘 옆 그늘진 곳에서 얌전히 앉아있던 황구 한 마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복돌이라는 이름의 이 개는 박옹이 10년 전 마을 입구에서 떨고 있던 유기견을 주워 키운 개였습니다. 복돌이가 왜 저러지? 은정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묘 주변을 돌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앞발로 묘에 흙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복돌아, 그만해. 여기가 어딘데? 기섭이 버럭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왈왈 지저대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이상하네. 평소에 얌전한 개인데. 김훈이 중얼거리자 선아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니야? 개가 미쳤나?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웃어넘기려던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복돌이가 계속해서 묘 위쪽부터 아래까지 한 곳만 파고 있었거든요. 저기 뭔가 있는 거 아냐? 김훈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돌이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복돌이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타났을 때 그 자리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복돌이가 물고 온 비닐봉지를 보는 순간 네 형제자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궁금증,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저게 뭐지?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은정 앞에 그 비닐봉지를 떨어뜨렸어요. 마치 자신이 찾은 보물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돌아, 이게 뭐니? 은정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집어들자 안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오래된 비닐이었는지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뭔가 종이 같은데. 열어봐. 기섭이 성급하게 말했지만 은정은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깐 성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김훈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정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이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그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5년 전 박동출 옹이 처음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당시 83세였던 아버지는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고집 센 아버지는 쉽게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무릎 관절염과 함께 당뇨까지 발견됐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은정의 진짜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아버지 집에 들러 혈당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단 관리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일과 아버지 돌봄을 병행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 상태 어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김훈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작 병원에 모시고 갈 때는 항상 은정이 혼자였어요. 선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가 자주 와서 봐야 하는데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말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은정은 홀로 아버지를 돌보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3년 전쯤 일이었습니다. 은정아, 너 누구니? 왜 여기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은정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은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은정이에요. 막내딸 은정이. 아, 은정이. 맞다, 우리 막내딸. 다행히 완전한 치매는 아니었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됐어요. 은정은 아버지의 상태에 맞춰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그런 은정을 보며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정아, 너만 있어. 다른 놈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빠들과 언니도 바쁘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섭섭함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신 때 다른 자식들이 잠깐 들르기만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랬어요. 돈 벌기 바빠서 아버지 볼 시간은 없나 보다. 아버지의 쓸쓸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은정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임종을 앞둔 마지막 몇 달 동안 아버지는 유독 은정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어요. 은정아,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땅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내가 얼마 안 남은 걸 아는데. 너만 믿을 만해.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지금 와서야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은정아,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 아버지가 다 생각해 둔 게 있어. 아버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은정아, 빨리 열어봐. 기섭의 재촉 소리에 은정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었고 삼남매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이 봉투를 천천히 열자 안에서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종이 위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10년 전 날짜와 함께 박동출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저게 정말 유언장이야?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은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종이를 앞에 두고 내 형제자매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산바람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읽어봐, 은정아. 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정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왠지 이 종이를 읽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빨리 읽어보라고. 기섭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은정은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나 박동출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쓴다. 첫 문장부터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부동산 8채와 현금 자산 전체의 80%는 막내딸 박은정에게 물려준다. 뭐라고? 기섭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선아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80%라고? 그럼 우리는? 김우는 비교적 침착했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봐, 은정아.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어요. 이는 은정이가 지난 5년간 나를 간병해 준 대가이다. 다른 자식들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았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이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 순간 산속 정적을 깨고 기섭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거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라고. 기섭은 흥분해서 손을 휘저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김훈이 말렸지만 기섭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상해. 어떻게 묘 속에서 유언장이 나와? 이건 은정이가 꾸민 짓이야. 그 말에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뻔하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땅에 묻어놨다가 오늘 걔를 이용해서. 기섭의 말에 선아도 덩달아 흥분했어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야. 자식들을 차별할 뿐이 아니라고. 선아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선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유언장을. 하지만 김우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잠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이게 진짜라면 공증이 없어. 자필 유언장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야. 김훈의 차가운 분석에 기섭이 더욱 흥분했어요. 그래,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은정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머지 20%는 다른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것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기섭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그때 선아가 갑자기 은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 이거 네가 만든 거 맞지? 아버지 글씨체랑 비슷하게 흉내낸 거 아니야? 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이 상처받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자신을 이렇게 의심하다니. 그럼 증명해봐.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기섭이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필적 감정이라도 받아보자. 그리고 이 종이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알아봐야 해.
김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말 10년 전에 쓴 거라면 종이나 잉크 상태로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선아가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것 봐. 날짜가 2015년 4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 그때가 언제였지? 김훈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아프시기 시작한 때쯤이네. 관절염 진단받으시고 나서. 그럼 그때부터 계획한 거라는 말이야? 기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렇게 치밀한 분이 아니었어. 하지만 은정은 그때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혼자 방에 계셨던 것, 무언가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 것, 아버지께서 그때 뭔가 쓰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삼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은정에게 꽂혔어요. 뭘 쓰고 계셨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혼자 계셨어요. 김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 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정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형제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실 분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기섭은 아예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이건 은정이가 꾸민 짓이야. 걔까지 훈련시켜서. 복돌이가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왈왈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을 의심하는 말들에 항의하는 것처럼. 봐, 걔도 뭔가 아는 거야. 기섭이 소리쳤지만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이미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전쟁이 막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박씨 집안의 네 형제자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발견 이후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기섭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자필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공증이 없는 자필 유언장이라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와 서명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필적 감정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섭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조작된 거야. 필적 감정받으면 다 드러날 거다. 한편 김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학교 동료 중에 법학과 교수가 있었거든요. 상속법상으로 보면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거든. 그럼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우리 몫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맞아. 하지만 그 유언장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지. 김훈은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30억의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몫만 해도 4억은 될 것 같았거든요. 선아는 문중시제와 아버지 제사 때 만났던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실 분이 아니에요. 평생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박서방이 그럴 분이 아닌데. 혹시 막내가 뭔가 꾸민 건 아닐까? 친척들의 말에 힘을 얻은 선아는 더욱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어. 분명히 은정이가 뭔가 했을 거야. 그런데 정작 은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간병일지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2015년 4월 16일. 아버지 무릎 상태 많이 나빠지심. 병원에서 주사 맞고 오심. 2015년 4월 20일.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방에서 무언가 쓰고 계심. 뭐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일이라고 하심. 일지를 보니 정말 그때 아버지가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그게 유언장인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사흘 후, 내 형제자매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기섭이 주도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기섭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깔려 있었어요. 먼저 필적 감정부터 받자. 그게 진짜 아버지 글씨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좋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은정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내가 찬성한다고? 당연히 찬성하죠. 저도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거든요. 하지만 기섭은 은정의 태도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당당한데? 혹시 뭔가 준비해둔 게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글씨체를 흉내내는 연습이라도 했나?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선아가 끼어들었어요. 은정아,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특별한 얘기하신 거 없어? 별다른 얘기는. 정말? 유산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하셨고? 선아의 추궁에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그 말에 기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봐, 역시 뭔가 있었어. 아버지가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었어요. 일반적인 말씀? 흔들리지 말라는 게? 김은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다른 것도 얘기해봐. 아버지가 땅에 뭔가 묻으시는 걸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형제들의 의심은 갈수록 깊어졌어요. 기섭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유언장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은정이가 모든 간병비를 토해내는 거야. 뭐라고요? 은정이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아버지 간병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 병원비, 약가, 생활비. 다 계산해보면 수천만 원은 될걸? 김은도 거들었어요. 맞아. 만약 유언장이 조작된 거라면 그 돈들도 부당이득이지. 선아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도 간병하고 싶었는데 은정이가 혼자 다 하겠다고 했잖아. 그때는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언니, 그때 제가 도움 청했을 때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 선아가 발끈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겨울에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 연락드렸는데 언니는 명절 준비로 바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은 오빠는 논문 쓰느라 바쁘다고 하셨고 기섭 오빠는 공사 현장 일로 바쁘다고 하셨죠. 은정의 말에 형제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기섭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를 아예 배제하고 혼자 다 처리한 건 잘못이야. 아버지를 독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독점이라니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 유산을 노리고 한 거 아니고. 기섭의 직설적인 말에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말로는 다 그렇게 하지.
결과를 보니까 내 속셈이 뻔히 보여.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고 내 형제자매 사이의 금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3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앞에서 가족의 정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형제들이 필적 감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통장 김철수가 은정의 집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은정 씨, 집에 계시나요? 아, 통장님. 무슨 일이세요? 60대 중반의 김철수 통장은 이 마을에서 15년째 통장 일을 해온 터줏대감이었어요. 박동출 온과는 절친한 사이였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형제분들이랑 연락할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 유언장 건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통장의 말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형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다음 날 내 형제자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 통장이 함께 자리했어요. 통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기섭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김철수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김은희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맡기신 기록이에요. 혹시라도 유언장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게 되면 이걸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 기록이요? 선아가 의아해했어요. 김철수가 수첩을 펼치자 박동출 옹의 친필로 쓰인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체네요. 은정이 놀라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2015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틈틈이 기록하셨죠. 김철수가 첫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2015년 4월 15일. 오늘 유언장을 썼다. 은정이만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다. 다른 놈들은 돈 얘기만 한다. 기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돈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더 읽어보시죠. 김철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년 추석. 기섭이가 와서 집값 오른 얘기만 했다.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집에 갔다. 이건 오해예요. 기섭이 변명했지만 김철수는 계속 읽어갔어요. 2017년 설날. 김은희가 와서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투덜댔다. 내 돈 빌려달라는 소리인가? 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께서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2018년 생일. 선아가 와서 남편 사업 망했다고 울었다. 도와달라는 뜻인 듯하다. 선아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소연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김철수의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은정이만 매일 와서 돌봐준다. 다른 놈들은 명절에도 안 온다.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기록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통장님, 그럼 아버지께서 정말로 유언장을 미리 써두신 거예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쓰셨어요. 김철수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3년 3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유언장을 묻어놓았으니 복돌이가 찾아줄 것이다. 복돌이는 영리한 개다. 복돌이가 찾아준다고? 김은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께서 복돌이를 그 자리에 데려가서 냄새를 맡게 하신 거예요. 걔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찾아낼 거라고 하셨죠.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마을 보건소장 이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은정 씨 계신가요? 아, 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영애 소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이 마을 보건소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간병 기록 때문에 왔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간병 기록이요? 기섭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기록을 남겨둡니다. 박동출 어르신의 경우 2018년부터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이영희가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기록들을 보시면 누가 주로 간병을 담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파일 속에는 상세한 간병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 간병인은 박은정 씨입니다. 다른 가족분들의 방문 기록은 이영희가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박기섭 씨는 연 평균 5번, 박기문 씨는 연 평균 3번, 박선아 씨는 연 평균 7번 정도 방문하셨네요.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숫자로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홀히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반면 박은정 씨는 주 평균 5번, 월 평균 20번 이상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왔다고요? 선아가 놀랐어요. 네, 혈당 체크, 약물 복용 확인, 식사 준비, 목욕 도움 등 거의 모든 간병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이영희의 설명에 형제들은 점점 작아졌어요.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은정 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김철수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은정이 아니었으면 진작 요양원에 가야 했을 거라고. 그때 기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알겠어요. 그럼 은정이가 간병을 많이 한 건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80%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겠어요. 김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철수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만약 다른 자식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그때는 마을 회관에 보관해둔 녹음 파일을 들려주라고 하셨어요. 녹음 파일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과연 그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녹음 파일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저한테 맡기시면서 꼭 필요할 때만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기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녹음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가져올까요? 김철수의 제안에 네 형제자매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가져오세요.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30분 후 김철수가 작은 녹음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낡은 카세트 녹음기였지만 아직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틀어보겠습니다. 김철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동출 옹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 박동출이다. 2023년 3월 20일에 이 말을 남긴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는 내 자식들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다. 아버지의 쓸쓸한 목소리에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본 건 은정이뿐이었다. 다른 놈들은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기섭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섭아, 너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지. 아버지, 그게 아니라. 기섭이 변명하려 했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김은아, 너는 내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다. 어차피 늙어서 죽을 텐데 돈 낭비라고 했지. 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께서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너는 내가 아프다고 연락했을 때 시댁일로 바쁘다고 했다. 며느리가 아프면 달려가면서 친정아버지는 뒷전이었지. 선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때는 바빴어요. 은정이만 달랐다. 밤낮 없이 달려와 줬다. 내가 밤에 아프다고 전화하면 새벽에라도 왔다. 녹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래서 내 재산의 80%를 은정이에게 주기로 했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보상이다. 기섭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보상이라고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자식들이 이 결정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나는 실망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실망했는데 그 말에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은정아, 너는 흔들리지 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보여준 효심을 믿는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섭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오빠, 진정하세요. 은정이 달래려 했지만 기섭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녹음도 조작할 수 있어. 조작이라뇨? 김철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목소리 합성 기술이 있잖아요. 요즘 기술로는 뭐든 가능해. 김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인공지능으로 목소리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영희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날 옆에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녹음하시는 걸 봤거든요. 소장님도 한패인 거 아니에요? 선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한패라뇨? 저는 그냥 업무상 입회한 거예요. 그때 기섭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 너 아버지한테 다른 형제들 험담했지? 우리가 아버지를 소홀히 한다고?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분명히 아버지 귀에 이상한 소리 넣었을 거야. 김은도 가세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실 리 없어. 오해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은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오빠들이 언제 아버지를 제대로 돌봤어요? 아프다고 연락드려도 바쁘다고만 하시고. 우리도 할 일이 있었어. 할 일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독차지하려고 우리를 배제한 거 아니야? 기섭의 말에 은정이 분노했어요. 독차지요? 제가 언제 오빠들을 말렸어요? 오히려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언제? 작년 겨울에 아버지가 넘어지셨을 때도, 재작년 여름에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은정의 말에 형제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바쁘다고, 나중에 가겠다고 하시고는 결국 안 오셨잖아요. 선아가 변명했어요. 정말 바빴어. 그때 우리 남편이 사업 정리하느라. 언니 일보다 아버지가 더 급했는데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철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들.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아버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섭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통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게 은정이가 꾸민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다 계획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때 이영희가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은정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님을 돌봤어요. 다른 어떤 가족보다도.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85세의 정광수 할아버지였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어르신 중 한 분이셨죠. 여보게들, 무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나? 정광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박동출 옹과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아, 정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김철수 통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동출이 자식들이 싸운다는 소문이 마을에 다 퍼졌어. 그래서 한마디 하러 왔지. 정 할아버지의 등장에 내 형제자매는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은정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버지 뜻을 곡해하고 있어서 참을 수 없었어. 정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섭이 의아해했어요. 곡해라니요? 저희가 뭘 곡해했다는 거예요? 동출이가 묘자리 땅에 유언장 묻는 걸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자기가 죽거든 묘에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했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직접 보셨다고요? 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돌아가시기 3달 전 밤이었어. 정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땅에 짚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나.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왔다가 동출이가 손전등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걸 봤어. 밤에 산에요? 선아가 놀랐어요. 그래. 이상해서 따라가 봤지. 그런데 동출이가 묘자리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있더라고. 정 할아버지의 증언에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비닐봉지를 묶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자식들한테 줄 편지라고 하더라고. 편지요? 그래, 유언장 말이야. 자기가 죽으면 복돌이가 찾아줄 거라고 했어. 기섭이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잘못 보신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동출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광수야,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울 거야. 그러면 네가 이 얘기를 해줘라고 했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동출이가 복돌이한테 그 자리 냄새를 맡게 했어. 걔는 냄새로 기억한다면서. 복돌이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정말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동출이는 자기 자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누가 진짜 효자인지도. 그때 갑자기 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KBS입니다.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는 사연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김훈이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시사 프로그램이요? 네, 유언장을 찾아낸 개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모양이었어요. 혹시 출연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훈이 중얼거렸어요. 이미 소문이 났나 보네. 실제로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지역 방송을 타기 시작했어요. 황구가 찾아낸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죠. 방송에서는 복돌이가 유언장을 찾아낸 과정과 박동출 옹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군지 걔가 알려줬네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감동이에요. 인터넷 댓글들도 대부분 은정을 향한 응원이었어요.
5년 동안 혼자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효도는 이런 거네요. 황구가 가족의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형제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계속 다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네 형제자매가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정아. 기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너무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신 줄 몰랐어. 김은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잘못했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우리는 정말 돈 얘기만 했구나. 선아는 울고 있었어요. 은정아, 언니가 너무 심했지? 아버지가 우리를 실망하신 게 당연해. 은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특별한 거야. 정 할아버지가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추리가 지켜봤다면 흐뭇해했을 거야. 자식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그때 복돌이가 은정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복돌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구나. 은정이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실은 이미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박동추롱의 유언장은 진짜였고 그의 선택은 정당했어요. 5년 동안 한결같이 아버지를 돌본 은정이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형제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형제들이 화해한 지 일주일 후 은정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에서 만났어요. 김철수 통장과 이영애 소장, 정광수 할아버지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정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정아,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기섭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결정한 게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유산, 전부 다 마을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김은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전부 다 기부한다고? 30억 중에 80%를? 네, 맞아요. 은정의 답변에 선아도 당황했어요. 은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방송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돌본 건 유산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잖아. 기섭이 말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신 건 제가 돈을 갖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화해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형제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요양센터를 짓고 싶어요. 박동출 효사랑 요양센터라고요. 김철수 통장이 깜짝 놀랐어요. 요양센터를요? 네, 이 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처럼 자식들이 바빠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은정의 말에 정광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정이가 정말 착하구나. 동추리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할아버지. 그래, 그게 맞다. 동추리가 진짜 바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때 이영애 소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마을에 요양센터가 생기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정아,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계속 간호조무사 일만 할 거야? 저는 괜찮아요. 요양센터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오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뭘? 가족이요. 은정의 말에 삼남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정아,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선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기섭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은정아, 내가 요양센터 건설 일은 맡을게. 내 전문 분야니까. 오빠. 그리고 나도 도와줄게. 김은도 손을 들었어요.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있어. 운영 방안 같은 거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선아도 거들었어요. 나는 음식 만드는 거 도와줄게. 어르신들 식단 관리도 하고. 은정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복돌이가 은정이 곁으로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복돌아, 너도 요양센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살자. 복돌이가 왈왈짖으며 좋다는 표현을 했어요. 몇 달 후 박동출 효사랑 요양센터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이곳은 한 딸의 효심으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요양센터입니다. 기자가 리포트를 하는 동안 은정은 아버지 묘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어와 은정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요양센터가 완공됐어요. 현대적인 시설의 따뜻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박동출 옹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서 나온다. 고 박동출. 첫 입소자는 정광수 할아버지였어요. 이런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은정아. 할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요양센터에는 은정이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돌이는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이리 와. 우리 복돌이가 제일 영리해. 어르신들이 복돌이를 부르면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곤 했어요. 기섭은 약속대로 건설을 완벽하게 해줬고 김우는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선아는 매일 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은정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얼마만큼이니? 정말 그래요, 언니. 이제 내 형제자매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어요.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은정이 아버지 묘에 성묘를 갔어요. 복돌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요양센터 잘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복돌이는 묘 옆에 얌전히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복돌아, 내가 아버지 유언장을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싸웠을 거야. 복돌이가 은정을 바라보며 짧게 짖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저녁 풍경이었죠. 은정과 복돌이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과 언니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어딘가에서 박동추롱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묘를 향해 짧게 짖었어요. 그리고 다시 은정 옆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복돌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황구가 판 건 땅속에 묻힌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진심이었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마을 전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은정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세요.